원피스 1165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가프 역시 로저처럼 만물의 소리를 듣는 경지에 도달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입니다. 가프는 로저에게 너에게도 록스의 목소리가 들리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가프도 지백의 성화음을 듣고 있음을 전제로 하죠. 이전 1164화에서 가프가 무언가를 듣는 듯한 모습이 나왔을 때 로저나 루피처럼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아 가프는 견문색 패기로 주변의 감정이나 기척을 감지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1165화의 묘사를 통해 가프의 능력은 단순히 감정을 읽는 것을 넘어선 경지인 걸로 추측되죠. 그렇다면 1164화에서 가프가 크게 반응치 않았던 건 가프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능력을 인지하고 사용해왔기 때문에 로저나 루피처럼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이를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남자 중에 상남자인 가프의 성격 그 자체인 걸 수도 있죠. 애적인 로저와 루피가 만물의 소리를 통해 모험과 자유를 추구하며 세상의 진실과 소통하려 했다면 해군인 가프는 이를 극악무도한 존재들의 위협적인 의지를 감지하고 제압했던 걸로 보이죠. 결론적으로 1165화는 해적왕 로저와 해군의 영웅 가프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초월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이번 1165화 속 나온 지백과 로저, 가프의 대결에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 하나하나의 떡밥이 있는 오다셈을 생각해보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찾아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156화에서는 가프와 로저의 충돌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먼저 로저의 검은 무장색 패기가 흘러들어와 임시적인 흑도 상태로 그려졌으며 동시에 로저의 손에도 무장색 패기가 씌어져 검은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검술 사용자들은 검의 패기를 두르는 동시에 검을 쥔 손에도 방어 및 공격 강화를 위해 패기를 두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165화의 지백, 로저, 가프의 대결 장면에서 나타난 로저의 손은 1156화와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로저가 검을 휘두르는 순간 그의 검은 분명히 흑도 상태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을 쥔 로저의 손에는 무장색 패기가 씌어져 있지 않고 일반적인 피부색으로 그려졌죠. 재미있는 건 적어도 상급인 나스조로가 흑도를 사용할 때 나스조로의 손과 팔에는 무장색 패기가 씌어져 검게 변하는 묘사가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의 연극도 요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항상 흑도이지만 검을 진 미호크의 손은 패기가 씌어지지 않았죠. 물론 채색 실수일 수도 있지만 손까지 무장색으로 덮인 지백과 검만 흑도로 변한 로저와의 대비는 확실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겠죠. 물론 이후에 나온 로저의 검이 영구 흑도가 된 건 아닙니다. 다만 지백이라는 세계관 최강의 괴물을 상대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로저는 일시적으로 영구흑도에 준하는 경지에 도달했거나 혹은 영구흑도 각성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패기 활용의 극기를 보여준 것일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165화에서는 록세적단이 보물을 가지고 흩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가벨린은 천룡인들의 거주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집한 보물과 기밀을 담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만 갓벨리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보물이 해적들 손에 넘어가면서 이 자산들은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드머니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도는 갓벨리에 있던 청룡 열매를 통해 백수의 적단을 캡틴 존이 독차지하려던 보물을 빼돌린 시키는 다른 해적들을 능가하는 거대 함대를 또한 1165화 속 주시가 보물을 챙기는 모습은 주 베가펑크가 이끄는 매지의 창립 기반이 될 수 있던 걸로 보이죠. 이처럼 갓벨리 보물은 록스의 적단의 붕괴 후에도 그 잔당들의 신세계의 지배자로 성장하고 세계 정부의 과학기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잔향이 되었죠. 원피스 1165화 속 길버스터가 유령과 함께 있는 모습은 그가 현재 페로나가 사용하는 호로로 열매의 선대 능력자였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오다스는 길버스터 외에도 록스의 적단 관련 인물들에게 독자들이 아는 열매의 선대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대의 자기자기 열매 선대 능력자 캡틴 존, 미스터 5의 폭풍 열매 선대 능력자 간지까지 이러한 배치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원피스의 핵심 주제를 뒷받침합니다. 록스의 적단이 세계 정부에 대항했던 것처럼
이들의 능력을 물려받은 현 시대의 해적들 역시 세계를 뒤흔들고 있죠. 1165화 속 젊은 해병이었던 드래곤은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상급 장교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하는 과감한 행동을 보입니다. 장교가 무사히는 못 넘어갈 거다라고 위협하자 드래곤은 망설임 없이 바라던 바다라고 응수합니다. 이 대사는 아들인 루피의 상징적인 명장면을 즉시 연상시킵니다. 루피는 로빈을 구하기 위해 애니에스 로비에서 세계정부의 상징이 깃발을 불태우고 스펜담이 전세계를 적으로 돌려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소리치자 루피는 바라던 바다라고 외쳤습니다. 1164화에서도 드래곤과 루피가 똑같이 좌절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루피와 드래곤의 이러한 평행이론적 묘사는 루피와 드래곤이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 보이죠. 1165화에서는 흰수염과 마르코 판박이 홀로그램이 만났습니다. 홀로그램은 누가 봐도 마르코와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오다스미 캐릭터의 외모를 이렇게까지 똑같이 그린 것은 홀로그램이 마르코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합니다. 분명한 건 1162화에서 마르코와 똑같이 생긴 인물이 나왔었고 당시 독자들은 그의 형제나 아버지 혹은 마르코까지도 추측했었는데 마르코의 아버지가 맞는 걸로 보이죠.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이분은 갑벨리를 지어버리려고 하며 폭풍열매 능력자 간지이와 호로로 열매 능력자 길바스터가 갑벨리에서 도망치는 장면이 묘사되었으나 현재 이들은 모두 죽은 인물로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지막 등장이 갑벨리라는 점은 그들이 결국 갑벨리라는 섬이 사라지면서 죽었음을 시사하겠죠. 게다가 흰섬이 플로그램의 동료 제의를 거절하는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마르코가 흰섬 해적단의 초기 멤버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한 가지 전환점을 시사합니다. 분명한 건 흰섬은 폴로그램의 동료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갑벨리 사건으로 섬이 소멸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해적들이 사망했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폴로그램 역시 갑벨리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나 흰섬은 섬의 붕괴 속에서 폴로그램의 어린 아들인 마르코를 발견하며 잠깐의 인연을 지키기 위해 마르코를 데려간 거 아닐까요? 1165화 속 로저는 가프에게 세계정부의 수장이 임무와 싸우며 해적단 합류를 제안하지만 가프는 세계정부의 어둠을 알면서도 해군과 수백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에 남아 자신의 정의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그가 해군을 떠나면 해군 내부에 양심 있는 해군들은 방치될 것이며 시민들은 해적과 악당들의 위협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더 나아가 가프가 로저의 제안을 거절하고 해군에 남기로 한 이 결단은 소드 조직 창설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드는 해군 본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정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즉 세계의 진실을 확인한 해군 가프는 세계정부의 영향력 밖에 존재하는 순수한 해군의 정의를 지켜나갈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이후 가프는 코비 등 젊고 정의로운 해병들을 소드에 참여시킨 거라는 거죠. 1165화 속 로저가 가프와 함께 록스를 쓰러뜨렸던 기술명은 히노카쿠치치 에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명에 사용된 카구치치는 일본 신화에서 불의 신이자 로저의 아들 에이스의 삶을 예고하는 장치로 추정됩니다. 카구치치는 일본 신화의 창조신 중 하나인 이자나미가 낳았는데 그 탄생이 열기 때문에 어머니 이자나미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에이스의 엄마 루즈도 무리한 임신계열 때문에 에이스를 낳다가 죽게 되었죠. 즉 오다스미 로저의 최종 기술명에 이 비극적인 신화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로저가 에이스의 운명을 예고해준 떡밥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카쿠치치 신화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계승의 의지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내포합니다. 신화 속에서 아버지 이자나기에게 처형당한 카쿠치치의 몸에서 피와 살점이 튀어나와 수많은 새로운 신들이 탄생했습니다. 즉 하나의 비극적인 죽음이 새로운 시작과 창조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에이스의 비극적인 죽음은 원피스 세계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그의 의지를 여러 인물에게 분화시켰습니다. 에이스의 죽음을 계기로 사부는 혁명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의지를 이어받았습니다. 또한 루피는 에이스의 죽음 이후 한층 더 성장했으며 타마와 야마토 등 에이스와 인연이 있던 인물들 역시 그의 의지에 영감을 받아 성장하고 세계에 기여하게 되었죠.
1165화 속 최후의 순간, 록스는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배합니다. 로저는 록스의 패배를 단순히 악당의 몰락으로 보지 않고 눈물로 공감을 했습니다. 이는 로저가 록스의 광기 이면에 숨겨진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했음을 의미하겠죠. 또한 록스와의 대결은 로저의 남은 항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록스의 꿈은 단순히 세계 정복이 아니라 이무가 숨긴 세계의 진실에 도달하고 그 힘을 장악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로저는 록스를 통해 세계가 숨긴 궁극적인 비밀의 존재와 그 위험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록스의 비극적인 최후는 로저에게 패기와 힘만으로는 세계를 바꿀 수 없다는 교훈을 주었고, 그 이후 로저는 만물의 소리를 듣고 공백의 백년의 진실을 찾아 세계 일주를 완성하는 길을 택하게 된 거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